어서오세요. 환영해요. 여러분의 친구 예니민이에요. 오늘도 생산적인 시간 함께 해봐요. 뽕! 뿅! 어서오세요. 오늘의 못생긴 예니민이 나타났어요. 오늘은요, 서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서평이냐면요. 짠! 라플라스의 마녀예요. 우리 천재 작가 히가시노 게이고 씨의 게이고님의 이분 데뷔 30주년이 돼서 그 기념 작품이래요. 기념으로 출간된 거. 최신작이에요. 히가시노 게이고님이 지으신 양윤옥 씨가 옮긴 현대문학에서 출판된 요렇게 생긴 책이에요. 요거는 제가 4쇄를 읽었는데요. 2016년 2월 26일 날 나타난 책이고요. 저는 3월 15일에 완독했네요. 자, 봅시다. 우리 천재님의 소설. 여기 맨 앞에 나온 거는 7쪽에 나온 건 뭐냐면요. 그냥 저기 공감이 가서 조금 넣어놓은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다 큰 딸이에요. 자기 자식도 있는 다 큰 딸인데 칭찬 감사해요. 요 다 큰 딸인 미나가 친정집에 가요. 근데 그 친정의 엄마한테 갈 때마다 엄마가 유미코인데 유미코를 볼 때마다 바로 거만해진대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렇게 거만하게 구는 게 어리광의 일종인 것이리라 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너무 공감이 가가지고 뭔지 알겠더라고요. 그냥 넣어놨고요. 여기는 뭐냐면요. 스토리상 필요해서 써놨어요. 조호시의 노인 요양시설에서 미즈키 치사토와 덜컥 마주쳤던 일을 잊을 수 없었다. 미즈키 치사토라는 여자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저기 쓰는 사람 시점이 형사예요. 근데 형사가 미즈키 치사토와 마주쳤어요. 뭐를 찾아다니다가 속 시원하실 때까지 마음껏 수사해주세요. 그녀는 그렇게 말했었다. 자신만만한 웃음을 지으면서 그건 죄가 없는 인간의 얼굴이 아니다. 나카오카는 그렇게 확신했다. 자, 그렇게 죄 없는 사람이 자신만만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안 하나 봐요. 그 다음에 저 이거 내용이 한 개도 생각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 내용은 어떤 데냐면 어떤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버지는 사회적으로 꽤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족 관계는 별로 친하지 않았어요. 그 자기 부인이랑 자식들이 있었는데 부인과 아들, 딸들이 한꺼번에 다 죽어버렸어요. 어느 날. 그래서 이 아버지가 그 아들, 딸들의 자취를 쫓아다니면서 내가 이렇게나 우리 아들, 딸과 부인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었구나 라는 걸 느끼면서 그 사람들의 주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형사처럼 막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고 하고 있어요. 나중에 그거를 자서전으로 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제 딸의 학교에 갔는데 딸 친구들이 되게 의외로 불편한 얘기인데도 선선히 응해주고 막 잘 알려줘요, 이야기를. 그래서 이 아버지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들은 딱히 나를 가엾게 여긴 것이 아니었다. 내게 이야기해준 것을 어떤 도움이라는 식으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그들 역시 유카코를, 모에를, 겐토를, 이게 자기 그 세 사람 이름이에요, 가족. 그들을 떠올리고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무엇보다도 큰 공양이었던 것이리라. 가슴속이 뭉클해졌다. 사랑받고 있었던 것이다. 그쵸, 나름대로 성실하게 이야기해주는 게 그들을 공양하는 방식인 것 같아요. 자, 이제 누가 나오냐면요. 이 형사의 조력자가 나타나는데요. 이 조력자는 굉장한 천재예요. 근데 원래부터 타고난 천재는 아닌데 어떤 특수한
이유에 의해서 천재가 되었어요. 뇌가 굉장히 발달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물리 현상이 일어나면 그 결과를 정확하게 예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능력처럼 보이는 것들을 행할 수가 있어요. 그 여자의 이름이 마도카이고요. 또 다른 초능력자 같은 애가 한 명이 더 있는데 아직 안 나왔어요. 그 마도카라는 여자애가 자기가 여태까지 어떻게 이렇게 수상해 보일 수 있는 짓들을 할 수 있었는지 그거를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직접 초능력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보여요? 마도카가 물었다. 응 하고 아오에가 대답하자 빛의 동그라미는 사라졌다. 아오에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뭐 형사도 아니고 아까 그 피해자 가족도 아니고요. 그냥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뭐 사진작가였나 뭐 기자였나 그런 종류였어요. 뭔지 까먹었어요. 아무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인데 어쩌다 보니까 이 사람도 자꾸 그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장소들에 자꾸 가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자꾸만 마도카라는 여자애를 마주치게 돼요. 그래서 이 아오에가 마도카를 의심하게 됐어요. 그리고 둘이 개인적으로 친해지게 돼서 마도카가 자신에 대한 오해를 벗기 위해서 이거를 보여주게 돼요. 그 대신 희미하게 사람 그림자가 떠올랐다. 저 멀찍이서 마도카가 지금 전화통화로 자기가 하는 걸 잘 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키나 몸집으로 보아서 마도카였다. 뭘 하려는 거야? 보시면 알아요. 답을 알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그야 그렇지만 그럼 아무 말 말고 계세요. 아오에는 스마트폰을 귀에서 떼고 경사면을 찬찬히 지켜보았다. 되게 재밌어요. 마도카가 움직이는 모습은 보이는데 무엇을 하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이윽고 그녀의 발치에서 흰 연기 같은 것이 피어올랐다. 게다가 그 연기는 주위로 퍼지는 게 아니라 아래쪽으로 흘러내려왔다. 흠칫했다. 그 연기가 무엇인지는 금세 알았다. 드라이 아이스에 의한 스모크다. 아마 마도카가 물을 넣은 용기에 드라이 아이스를 던져 넣은 모양이었다. 스모크는 천천히 아래로 내려왔다. 마치 거대한 흰 뱀이 이동하는 것처럼 나무 틈새를 지나고 풀 위를 기어 아오에 쪽으로 다가왔다. 놀랍게도 꿈틀꿈틀 하면서도 스모크의 폭은 거의 변함이 없었다. 확산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마침내 스모크는 아오에의 발치에 도달했다. 더욱 놀란 것은 그 직후였다. 스모크는 그가 있는 지점을 통과하는 일 없이 그 자리에 고이기 시작했다. 흰 연기가 눈 깜짝할 사이에 아오에의 온몸을 휘감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런 현상은 있을 수 없다. 불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실제로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어서오세요. 아오에는 스마트폰을 귀에 댔다. 어떻게 된 거야? 뭔가 마술이라도 쓴 건가?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전화는 진작에 끊겨 있었다. 마도카는 그 초능력처럼 일반인한테는 초능력처럼 보이는 어떤 그 고도의 예측 능력을 행사하기만 했을 뿐이에요. 지금 타이밍에 이 자리에서 이 연기를 흘려보내면 이 연기가 어떻게 쪼르르 흘러내려가서 어디에 고일 것이다. 이거를 예측하고 행동한 것 뿐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방법은 살인 현장마다 비슷한 일이 벌어져요. 그때도 어떤 특정한 유독한 가스가 어디 특정한 경로를 통해 이동한 다음에 살인하는 장소까지 도달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나가게 돼요. 피해자들이. 자, 이제 이들이 초능력자처럼 되게 된 이유가 나와요. 연구원이 이야기하고 있네요. 해부학적으로는 일반인의 뇌와 전혀 다르지 않아요. 하지만 일단 작업에 들어가면 그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우선 그들은 약간 복잡한 작업이라도 대뇌에서 극히 일부밖에 쓰지 않아요. 깎고 구부리고 조립하는 등의 작업을 할 때 보통 사람들은
대뇌를 광범위하게 써야 합니다. 약간 복잡한 작업이라면 뇌의 거의 전역을 써야 해서 누가 옆에서 말을 걸어도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죠. 집중력이 뛰어나다고 하면 듣기야 좋지만 요컨대 정보 처리 능력이 한계에 달한 상태인 거예요. 그런 점에서 명인이나 달인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은 그 명인이나 달인이 바로 이 초능력자처럼 보이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정보 처리 능력에 여유가 있어서 작업을 하면서도 동시에 다양한 것을 관찰하고 생각해가면서 그것을 작업에 피드백하는 게 가능합니다. 게다가 좀 더 믿을 수 없는 사실은 그들 자신이 그걸 자각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수많은 정보 처리가 무의식 중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직인의 감이라고 표현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아오에는 끙 신음소리를 냈다. 명인이나 달인이라고 불리는 직인들이 대단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과학적으로 설명을 듣고 보니 또 다른 박력이 있었다. 그건 역시 훈련을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까? 훈련은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나는 유전자적 요소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복적인 훈련으로 뇌는 효율성이 뛰어난 신경회로를 만들어내지만 그 속도나 성과에는 분명 개인차가 있는 거죠. 자, 이걸 보시면 뇌는 쓰면 쓸수록 발달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신경회로가 많이 생성되기 때문에. 자, 또 비슷한 내용이 이어져요. 레이는 이제 그 연구소 직원이에요. 수학자 라플라스를 아십니까? 풀네임은 피에르 시몽 라플라스. 프랑스인이에요. 기리미아 레이가 아오에에게 질문을 던졌다. 라플라스? 아니, 들은 적 없는데. 만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원자의 현재 위치와 운동량을 파악해내는 지성이 존재한다면 그 존재는 물리학을 활용해서 그러한 원자의 시간적 변화를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의 모든 현상을 설명하고 미래까지 완전하게 예지가 가능하다. 기리미아 레이는 마치 시를 읊는 것처럼 말을 이어나갔다. 라플라스는 그런 가설을 세웠습니다. 그 존재에는 나중에 라플라스의 악마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겐토군의 예측 능력은 그 라플라스의 악마와 이미지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겐토군이 바로 그 초능력 같은 능력을 활용해서 사람들을 살해하고 다닌 그 녀석이에요. 그런데 그게 사실 따지고 보면 겐토군이 자기 손을 써서 뭔가 직접 살해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어떤 이렇게 엄청난 예상 능력을 가지고선 그 살해 대상에다가 미리 어떻게 수를 써가지고 그 시간에 그 특정한 장소에 가도록 유인하기만 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잡을 수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수리학 연구소에서는 겐토군의 능력에 대한 연구를 라플라스 계획이라고 명명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라플라스 이름에 대한 설명이 나왔죠. 이 책의 제목인. 자, 여기는 제가 왜 넣어놨냐면요. 책이나 영화를 볼 때 중간에 노잼이 되는 바로 그 포인트. 여기에 공감 노잼 포인트가 웃겨서 넣어놔봤어요. 형사과로 돌아갔더니 항상 그렇듯이 나리타 계장이 흡연실로 데려갔다. 그들 외에 다른 사람은 없었다. 나리타는 담뱃갑에서 담배를 뽑았지만 냉큼 불을 붙이지 않고 머무적거렸다. 그 대신 입에서 튀어나온 건 뜻밖의 말이었다. 나카오카는 즉각 입을 툭 내밀었다. 손을 떼라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요게 아까 그 주인공 형사가 하는 말이에요. 나리타는 담배를 입에 물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얼굴을 찌푸리며 연기를 토해내더니 이 친구가 말귀를 못 알아듣나? 라고 부르퉁하게 내비텄다. 그 온천지 사건에선 이제 그만 손을 떼란 말이야.
더 이상 관여하지 말라고. 요거 영화나 소설에서 자주 등장하는 장면이죠.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으니까 손 떼라. 요거 그냥 불만이 생겨서 여기 넣어놨고요. 다음에는 요거는 재미는 사실 그냥 넣어놓은 거고요. 그리고 우리 그 히가시노 게이고 씨가 대단한 점이 바로 어떤 점이냐면요. 여기 보시면 겐토랑 누구랑 얘기하고 있는데요. 싸우듯이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얘기 내용이 어떤 거냐면 겐토가 막 이렇게 얘기해요. 겐토군, 그 아까 복수 때문에 살인을 저지르고 다니던 그 친구죠. 겐토는 팔을 허공에 대고 후려쳤다. 진실을 왜곡한 주제에 완벽이라고? 어이가 없네. 진실? 아마카스 사이세이는 한쪽 눈썹을 꿈틀 움직였다. 웃기는 소리를 하는구나. 그렇다면 좀 물어보겠는데 진실이란 게 뭐지? 그걸 누가 판정하는 건데? 결국은 기록된 것만이 진실이야. 기록되어서 사람들이 인식해 주었을 때 그게 바로 진실이야. 이 폐허를 봐. 이 건물에는 어떤 진실이 있지? 어떤 진실이 있지?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건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채로 사라져버린 건 진실이라고 할 수 없어. 그런 의미에서 대다수의 범용한 인간들은 아무런 진실도 남기지 못한 채로 사라져버리는 거지. 인터넷 한번 봐봐. 타인의 험담이랑 하소연만 가득하지? 공격의 창끝을 겨눌 곳을 찾아내면 앞다투와 비난을 퍼붓고 있어. 스스로는 아무것도 창조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고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그러면서 제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마냥 불평만 늘어놓는 인간들이 어떤 진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진실이라는 단어로는 알아듣기 힘들다면 역사라고 말을 바꿔도 좋아. 그런 인간들은 태어나든 태어나지 않았든 이 세상에 아무 영향도 미치지 못해. 그건 니네도 마찬가지야. 이 세상에 없어도 무방한 인간들이었단 말이야. 그러니 행복한 줄 알아? 내 영화에 등장인물이라는 형태로 영원히 남겨지게 됐잖아. 게다가 훌륭한 인간으로. 이 대사는 바로 누가 하는 대사냐면 아까 제가 초반에 읽었던 요 부분을 요 부분을 쓴 그 아버지예요. 피해자 아버지. 근데 이 아버지는 세상에서 유명한 영화 감독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천재라는 그 뭐라 그래야죠? 자기 자신이 천재라는 사실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더더욱 유명해지고 더더욱 역사에 남기만을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가족을 자신이 살해했어요. 왜 살해했냐 하면은 다 말해도 되겠죠? 왜 살해했냐 하면은 아까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은 굉장히 승승장구하고 있지만 가족들과의 관계는 좋지 않다 그랬죠? 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의 성취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그 가족들이 완벽한 자신의 가족으로 역사에 남게 하기 위해서 다 살해해버렸고, 그래서 자기 자신은 더욱 세상의 동정을 받게 되었죠. 시선도 받고. 그 다음에 자서전을 쓰고 있는 이유는 그 가족들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을 막 인터뷰했잖아요. 사실 그 인터뷰에서 쓴 내용들은 다 거짓이었어요. 그냥 자기가 원하는 내용들을 쓴 것 뿐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이제 범죄 현장에서 마주치게 돼요. 이 겐토랑. 겐토는 뭔가 다른 이유 때문에 저러고 다니는 거고요. 그래서 얘가 자기는 천재고, 그러니까 나 천재 아닌 니네 같은 인간들은 이 세상에 쓸모없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랬는데
겐토가 모든 것을 녹음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나쁜 영화 감독을 엿먹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유유히 떠나려고 하는데 겐토가 보이스 레코더를 챙겨 넣으면서 겐토는 또 한 가지 라고 말을 이었다. 당신은 수많은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중 제일 큰 잘못이 뭔지 알려줄게. 대다수의 범용한 인간들은 아무런 진실도 남기지 못한 채로 사라져버리고 그런 인간들은 태어나든 태어나지 않았든 이 세상에 아무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고 당신이 그랬지? 근데 아니야. 이 세상은 몇몇 천재들이나 당신 같은 미친 사람들로만 움직여지는 게 아니야. 얼핏 보기에는 아무런 재능도 없고 가치도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야말로 중요한 구성 요소라고. 인간은 원자 같은 거야. 하나하나는 비록 범용하고 무자각적으로 살아갈 뿐이라고 해도 그것이 집합체가 되었을 때 극적인 물리법칙을 실현해내는 거라고. 이 세상에 존재 의의가 없는 개체 따위는 없어. 단 한 개도. 겐토는 휙 몸을 돌렸다. 이거는 얘랑 아까 다른 견해를 제시했죠?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장면에서 다른 사람들은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어차피 우리는 졸병이다. 게다가 보병이란 말이지. 이 세상을 움직이는 건 한참 위에 계신 존재들이야. 보병은 그냥 아무 생각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수밖에 없어. 딴 생각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단 말이야. 어쨌든간 내일부터 또 열심히 뛰어보자. 이런 견해도 나와요. 그 게이고 씨는 보면은 이렇게 이게 바로 똑똑한 사람들의 특징이죠. 어떤 생각을 한 가지 측면으로만 하지 않고 굉장히 여러 측면에서 다 생각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견해가 한 가지 더 나와요. 아오에가 이제 눈으로 뭘 확인하게 되냐면 그 범용한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성실하게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만큼의 노력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쌓여가지고 세상이 구성된다는 걸 깨닫고 있는 장면이에요. 어쨌든간 요거 이제 정확한 그 인과랑 큰 사건의 흐름을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요거는 혹시 책을 읽으시게 되면은 그 재미로 남겨두시고요. 게이고 천재님이 처음에 이걸 쓰고선 파기하고 싶어 하셨대요. 그래서 이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면요. 아는 사람만 알면 된다는 식으로는 소설을 쓰지 않는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역시 천재님답죠? 역시 천재님. 마음가짐도 너무나 뛰어나신 것. 이분 보시면 되게 주제도 되게 많아요. 과학 및 의학을 다룬 거. 가족관계. 이건 뭐지? 산표적인 소도구를 뭐 넣을 때 잘못 넣었나? 뭐 아무튼 범죄 심리, 복수의 고통. 이런 주제도 되게 여러 가지로 만들었고요. 수리학, 물리학, 뭐 어쩌고저쩌고 저쩌고저쩌고 뭐 어쩌고저쩌고 다 집대성 된 게 바로 이번 작품이라고 하네요. 요새 게이고 천재님의 추리물에 빠지셨어요? 이분은 분명히 다작이지만 태작이 드문 아주 멋진 분이세요. 그리고 이분이 이번 작품을 냈을 때 서점원들이 뭐라고 코멘트를 했냐 하면은 물리적인 법칙을 사용하면 가까운 미래는 예측 가능할지도 모르지만 히가시노 게이고의 소설은 어떤 법칙을 사용해도 예측 불가능하다. 예측 불가능한 것이야말로 미스터리의 묘미다. 이렇게 평한다고 하네요. 너무나 멋진 우리 게이고님. 게이고 천재님 여기 써있는 이 책들은요. 제가 요거 봤는데 게이고 천재님 거는 제가 아마 거의 안 빼놓고 봤을 것 같은데요. 정말 여기 있는 거 다 재밌는 것들이에요.
대표작만 써놓은 거니까 뭐 그렇겠지만 정말 다 재밌어요. 원하시면 여기서 골라서 보시면 돼요. 자, 오늘은 우리 히가시노 게이고 천재님의 라플라스 마녀에 대한 서평이랄까? 뭐 아무튼 그런 걸 해봤는데요. 제가 그 유튜브 올릴 때 서평이라고 쓰는 건 뭐라고 쓸 말이 없어가지고 그냥 서평이라고 쓰고 있어요. 아주 엄밀하게 따지자면 서평까지는 아니고 그냥 뭐 이렇게 뭐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제 생각 조금 덧붙이고 이런 정도지만, 사실은 라플라스의 마녀는 제가 여태까지 재미있게 봤던 천재님의 다른 작품들에 비해서 약간 재미는 떨어지는 편이에요. 그렇긴 한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절대 책을 대충 쓰지 않아요. 그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뭘 대충 쓰진 않고 항상 스스로가 공부를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한 다음에 쓰시거든요. 그래서 이번 것도 아주 흥미로운 작품이었어요. 이번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보시려면 레몬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게 좀 비슷해요. 그것도 SF로 만든 되게 긴박하게 흘러가는 소설인데요. 그거 저 되게 재밌게 봤던 거예요. 어서오세요. 오늘의 서평은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 책읽녀 반 여러분들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스스? 뿅! 어서오세요. 네, 봄맞이 스카프. 이거 그냥 목이 너무 없으니까 횡해가지고 그냥 해봤어요. 제가 평소에 스카프를 되게 애용하는 편인데 이런 작은 스카프는 잘 안하고 큰 스카프 있잖아요. 그거를 차곡차곡 접어서 들고 다니면서 다리에 덮고 다니거든요. 근데 작은 스카프 그냥 가끔 한 번씩 해요. 목 좀 가리고 싶을 때. 오늘은 수다반 뭐 할 거냐면요. 의상과 잘 어울리나요? 오늘의 수다는 먼저 꿈 얘기가 2개가 있어요. 꿈 얘기 2개. 잠깐만요. 꿈 얘기 하기 전에 콧물이 나서 콧물 좀 닦았어요. 어서오세요. 자, 오늘의 꿈 얘기. 먼저 제 첫 번째 오늘의 꿈은 뭐였냐면, 꿈 3개나 있다. 재밌는 꿈이. 먼저 어저께 아침에 꾼 꿈 얘기예요. 그거는 뭐였냐면, 제가 꿈에서 남자였어요. 근데 그냥 남자가 아니라 굉장히 덩치빨이 좋은 남자예요. 막 온몸이 다 우락부락한 그런 남자예요. 어서오세요. 지금은 잠시 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우락부락한 남자였는데 어떤 사람이었냐면, 제가 꿈속에서 살던 동네에 굉장히 나쁜 녀석이 살고 있어요. 근데 그 녀석은 매일 밤마다 밖에 그 마을에 나와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범행 대상이 없나 그거를 물색하는 게 하루의 일과예요. 그래서 그 나쁜 놈은 그렇게 범행 대상을 찾고 주로 이제 약한 여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비롯해서 뭐 이런 여러가지 다른 부가적인 범죄들을 저지르는 나쁜 놈이었어요. 근데 저는 누구냐면 그 나쁜 놈을 찾아서 잠복해 있다가 그 나쁜 놈이 범행을 저지르기 직전에 나타나서 때려줬어요. 그런 정의의 사도예요. 그랬는데 아무리 제가 그 꿈속에서 근육질의 남자라고 했어도 그 나쁜 놈 역시 되게 덩치가 크고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저라고 해도 정면으로 붙으면 조금 서로 죽을 때까지 싸울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 나쁜 놈이 나타날 만한 곳에 미리 숨어 있다가 나중에 기습을 해요. 대장님다운 활약이군요. 어서오세요. 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 정의의 사도인 제 닉네임이 뭐냐면 백호,
였어요. 근데 자칭 닉네임인데 왜 자칭 닉네임이 백호냐면 그 나쁜 놈을 때려주면서 동시에 자기 입으로 백호라고 외쳐요. 근데 그 백호라고 외치는 게 꿈속에서 되게 우스운 일이 아니라 어떤 느낌으로 나왔냐면 백호라고 외칠 때 그 목소리가 너무 우렁차서 막 가슴이 울리게 우렁찬 소리 있죠. 그런 우렁찬 임팩트랑 같이 소리가 나와요. 꿈속에서. 그래서 그날도 역시 나쁜 놈을 잡기 위해서 잠복해 있었어요. 근데 거기는 어떤 공터였냐면 그 바닥에 지푸라기가 굉장히 두터운 층으로 많이 쌓여있는 그런 공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지푸라기 밑에 들어가서 똑바로 딱 누워 있었어요. 그리고 위에는 아주 쬐끔씩 보여요. 사이사이로. 근데 드디어 그 나쁜 놈이 거기 나타났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장소를 범행 장소로 삼은 거예요. 근데 그랬는데 오늘따라서 나쁜 놈이 왠지 제가 있을 것 같았는지 주위를 막 뒤져보더라고요. 무섭게실이. 저는 이렇게 막 누워있는데 이 상태에서 걸리게 되면 제가 일방적으로 불리하잖아요. 그래서 엄청 무서웠어요. 엄청 무섭게 숨죽이면서 거기서 막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글쎄 걔가 막 지푸라기 밑에를 다 뒤져보는 거예요. 무섭게. 근데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제 얼굴이 있는 바로 위에 있는 지푸라기를 딱 집어서 열려다가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에이 하면서 그냥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범행을 다시 시작하려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에 제가 팍 나타나서 백호! 하고 외치면서 걔 나쁜 놈을 막 패주고 도망갔어요. 정의의 사도치고는 조금 숨어있다가 패주고 도망가는 역할이긴 한데요. 대신에 그 나쁜 놈은 맞은 날은 맞았으니까 범행을 안 하고 집에 가니까 결과적으로는 뭐 정의의 일을 한 거 맞죠? 그랬고 그거는 이제 백호 꿈이었고요. 그리고 또 다른 꿈은 뭐였냐면 오늘 꾼 꿈인데 오늘 꾼 첫 번째 꿈은 뭐였냐면 제가 엄마랑 단둘이서 어디 놀러 갔어요. 근데 약간 서울에서 좀 차를 타고 많이 나가야 되는 그런 장소였어요. 그래서 거기 나가서 그 숙박을 하는데 그 숙박은 이제 아주 커다란 그 펜션이었는데 거기에 우리만 있는 단독 펜션이 아니라 다른 손님들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갔는데 밤중에 저는 그냥 방에 있었는데 엄마가 뭐 때문에 잠깐 나가셨어요, 밖으로. 근데 엄마가 안 오셨어요, 그 뒤로. 그래서 제가 다음날 아침에 가서 상황을 파악해 보니까 엄마가 그날 밤에 밖에 나가셨다가 거기서 어떤 또 나쁜 놈들이 있어서 나쁜 놈들한테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죽임을 당했는데 제가 그거를 상황을 파악하고 나서 어땠냐면 막 슬프다거나 분노라거나 이런 감정이 들지는 않고 제가 엄마를 발견했는데 그 엄마를 죽인 나쁜 놈들이 그 바로 근처에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막 차 옆에 바짝 붙어가지고 숨어있고 걔네가 저를 발견하지 않고 지나가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걔네들의 그 아지트 같은 게 있어서 그거를 찾아내서 걔네한테 복수하려고 갔어요. 슬퍼할 시간 따윈 없었어요. 근데 걔네는 어떤 종족이었냐면 악의 종족이었어요. 그래서 다들 날 수도 있고 전부 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은 색깔 옷만을 착용하고 있어요. 신발까지. 머리카락도 엄청 새까만 색이었어요. 그래서 걔네들은 다 그런 애들이고 저는 종족이 천사 종족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하얀 옷만 입어요. 그래서 걔네 아지트를 어떻게 알아서 다 죽여버리려고 찾아갔어요. 그랬는데 글쎄 제가 천사 종족이라 어쩔 수 없이 온몸에 흰색을 다 감싸고 있으니까 제가 나타난 순간 모든 악의 무리들이 저의 존재를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걔네가 막 다 저한테 막 달려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엄청 열심히 싸우다가 깼어요.
그리고 마지막 꿈은 뭐였냐면 이건 좀 재미있는 꿈이었는데 약간 루시드 드림이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 꿈은. 그거는 이제 제가 꿈속에서 어떤 유튜브 영상을 봤어요. 근데 그 영상은 어떤 영상이냐면 제가 그 자기 전에 사실 거미 같은 거 사진을 좀 몇 장 보고 잤거든요. 되게 커다란 그 이름 까먹었다. 되게 커다란 어떤 종인 거미가 있는데 타란툴라는 아니고 그 되게 순하고 이따만한 거미가 있어요. 걔가 어디 방에 나타났다 이런 글을 보고 사진을 보다가 잤어요. 그랬더니 꿈에서 걔가 나타났어요. 유튜브에. 근데 그 거미가 이따만한 거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도로변에 막 기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 바로 옆을 큰 개 2마리가 지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걔네가 지나갈 때 거미가 막 이렇게 막 엉겨 붙었어요. 귀찮게. 좀 징그럽기도 하고 귀찮게. 그래서 그 개들이 막 어떻게 뿌리치고 무사히 지나가는 영상이었어요. 꿈속에서 본 영상이. 그런데 걔네가 개 2마리가 무사히 지나가자마자 그 직후에 얼룩개 1마리가 옆에 있는 다른 개를 물었어요. 목 뒷덜미를. 그래서 그 영상을 봤는데 꿈속에서 그걸 본 이후로 제 인생이 되게 이상하게 꼬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갑자기 깨달은 게 있었어요. 내가 그때 그 영상을 본 날 영상 속에 들어가서 싸움을 건 개를 말렸더라면 내 인생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라는 걸 깨달았어요. 왠지 몰라요. 그래서 다시 그날로 돌아갔어요. 영상을 보던 날. 그래서 이번에는 그 개 1마리가 얼룩개가 다른 개한테 싸움을 걸 때 거기 영상이 들어가서 그 얼룩개를 뒤에서 제가 꽉 끌어안고 못 덤비게 막았어요. 그랬더니 꿈속에서 거짓말같이 저한테 일어난 모든 나쁜 일들이 다 사라지고 2년 후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꽉 끌어안고 막고 있을 때. 그래서 2년 후에 어떤 장면으로 바뀌었냐면 2년 후에 제가 기르던 어떤 그 성체 고양이가 있어요. 성체 고양이 제가 키우는 애를 끌어안은 상태로 바뀌어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 성체 고양이가 이제 막 출산을 마친 직후였어요. 근데 그것도 그냥 아주 무사히 출산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새끼 고양이들을 출산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를 겪어서 어쩔 수 없이 개복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배를 다 열어가지고 그 새끼들을 다 꺼내고 그 다음에 다시 꼬매고 난 그 상태였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고양이를 끌어안고서는 고생 많았다고 끌어안고 막 이렇게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그런 장면으로 왔어요. 그랬는데 그 뒤로도 어떤 특정한 작은 이벤트에 의해서 제 인생이 좌우되는 일이 자꾸 나타났어요. 그 뒤로도. 근데 그때부터는 어떤 그 사건이 하나로 특정됐는데 어떤 사건이었냐면 그것도 인생을 살다가 나중에 깨달은 거였는데 어떤 개가 자연스럽게 저한테 말을 걸면서 인간처럼 이렇게 서서 척척 걸어와요. 근데 옆에는 뭔가 끼고 있어요. 옆구리에. 근데 그 옆구리에 낀 게 뭐냐면 그 보드게임 같은 건데 보드게임이 그냥 종이로 된 게 아니라 되게 두꺼운 나무판으로 이루어진 보드게임이에요. 그래서 그 개 사람이 저한테 말 걸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다가와서 그 나무로 된 보드게임판을 척척 펼치면 그 뒤부터 제 인생이 꼬이는 그런 컨셉이더라고요. 그것도 나중에 알아챘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인생이 다시 꼬였길래 과거로 또 돌아가서 그 개 인간을 다시 만났어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든지 그 보드게임을 펼치지 못하도록 모든 수를 다 써가지고 막았어요. 그러면 다시 인생이 제자리로 돌아오고 그런 게 몇 번이 반복되더라고요. 되게 재미있는 꿈이었어요. 디테일이 아주 많이 남아있는데 꿈 얘기가 너무 길어졌으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되게 그 컨셉이 아주 재밌죠. 근데 제가 사실 잘 때 인형을 끌어안고 자는데 다리에는 베개를 넣고 팔에는 인형을 이렇게 꽉 껴안고 자거든요. 그래서 꿈에 그런 게 나왔나 싶어요. 뭘 자꾸 끌어안는 게. 약간의 의식이 있어서 그런 게 반영이 된 게 아닐까. 그쵸, 소재가 아주 재밌죠. 그러면 오늘의 꿈 얘기 여기서 마칠게요. 우리 꿈 얘기 반 여러분들아, 이만 가볼게요. 안녕. 스습. 1초라도 안 보이면 이렇게 초조한데 3초는 어떻게 기다려.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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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널 사랑해. 오늘은 날할 거야. 60억 지구에서 날 만난 건 럭키야. 사랑해. 여기저기 한눈 팔지 말고 나를 봐. 좋아해. 나를 향해 웃는 미소 매일매일 보여줘. 팔딱팔딱 뛰는 가슴 구해줘. 내 마음 10년이 가던 너를 사랑해.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너무나 고생하셨어요. 관종이 관심을 안 주니까 나갔네요. 이번에 제가 공작소 때 뭘 하고 싶은가 하냐면요. 언니 생일 선물을 만드는 거를 하고 싶은데요. 양모 인형 만들기를 해볼까 해요. 그거는 뭐냐면 양모 털 있죠? 털을 가지고 그 특수 바늘로 일일이 콕콕콕콕콕 찍어가지고 만드는 인형을 뭔가를 만드는 건데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린대요. 뭐 조그만 인형 한 개 만드는데 대여섯 시간이 소요된대요. 그래서 방송용으로 적합할지 그걸 아직 모르겠어요. 제가 막 팍팍팍 막 해버리면은 빨리 할 수 있는 건지 아직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어떨지 모르겠어요. 아직 디자인도 안 정했어요. 그것도 이제 고민해봐야 돼요. 오늘 낮에 그거 디자인 열심히 고민해봤는데 몇 가지 대충 생각하기는 했어요. 그래요, 해봐요. 근데 그거 하려면 부재료가 좀 필요해서 부재료를 사러 다녀야 돼요. 시간이 너무나 부족한 것. 자, 아무튼 간에 그래요, 한번 해봐요. 언니 생일 토요일인데 큰일 났어요. 선물 좀 늦게 줘도 되지만. 그러면 오늘도 마지막까지 함께 계셔주셔서 감사하고요. 매니저님 스코어백 감사해요. 그 완벽 그 자체 100점을 주시는 거는 이런 뜻인가요? 오늘도 고생하셨고 오늘도 너무나 완벽하게 잘해주셨어요. 이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있어요. 방종 카운트도 감사하고요. 아, 맞아요? 그러면 이제 정말 가볼게요. 오늘도 재밌는 꿈 꾸기를 기원하면서 우리 무슨 반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무슨 반 여러분들아, 여기서 가볼게요. 안녕. 스스